최근에 그 경제적인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0.1%나 0.2%포인트 정도 하향 요인이 생긴다면 이거를 다시 원위치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GDP의 1% 정도의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약 한 25조 정도 되거든요. 감액 예산했던 걸 다시 돌리려면 또 한 4.1조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 합하면 한 30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조 정도를 추경을 마련한다고 하면 당초에 예상했던 그 수준의 성장률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이제 장재철 박사 모시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 경제 이야기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장재철 박사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 하루가 막 일주일 같고요. 네. 일주일이 한 달 같은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연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단 계엄 사태 이후에 좀 시장이 패닉에 빠졌었는데 그래도 회복세를 좀 보여서 개인 투자자들도 좀 돌아오고 있고요. 문제는 외국인 투자자가 좀 돌아오고 있지 않다는 점인데 현재 시장 진단 좀 부탁드릴게요, 박사님. 네, 비상계엄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시장 네. 굉장히 어려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도를 시작하면서 네. 2,500선이 깨져서 2,300선까지 갔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탄핵에 가결되고 이러면서 어제 시장에서는 좀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로 돌아섰잖아요.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이런 점은 시장 뭐라 그럴까요? 체감 그 센티멘트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과거 2004년, 2016년에 그 탄핵 사태 때 우리를 보더라도 탄핵이 가결이 되고 난 다음에 약 한 뭐 5영업일 동안 보면은 시장 지수가 좀 상승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네. 2004년에는 약 한 6% 정도, 그리고 2016년에는 많지는 않지만 1% 정도. 근데 그 이전 5일 뭐 그 뭐랄까 탄핵 가결 이전에 5영업일 동안에 빠졌던 거에 비해서는 반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어떤 뭐 탄핵이라는 그 정치적 과정이 국회나 아니면 뭐 정치권에서 헌재로 넘어가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은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지수의 급락을 가져왔던 개인 투자자들의 그 매도세가 진정이 되는 거는 괜찮은 모양인데 지적해 주셨듯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는 사실 뭐 우리 이 국내적인 정치 이슈 이전부터 있었던 일이잖아요. 네. 지난 8월 달부터 보면 외국인들이 계속 그렇죠. 순 매도를 했는데 네. 그 규모가 누적으로 한 20조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정이 되려면 우리가 계속 얘기해왔던 것처럼 국내적 정치 요인뿐만 아니라 국내 경기 또 우리 산업의 경쟁력 이런 것들이 되돌아와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은 사실 계속해서 좀 빠져나가고 있었고 우리 시장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와중에 뭐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할까요? 이제 계엄 사태까지 터졌던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렇다면 제일 급한 건 뭘까요? 물론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중앙에 이제 있는 거고 단계별로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친다면 이건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근데 네. 지금 당장에는 환율이 상당히 좀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거. 어제도 사실 좀 내려가나 싶었는데 1,440원 또 육박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불안에 따른 정치 리스크 프리미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 외신들도 네. 계속 지적하는 것이 이것이 지금 뭐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이 되더라도 헌재에서 결정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있고 그동안의 정치적인 좀 불확실성, 불안전성이 좀 지속될 거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당분간 이런 리스크가 좀 리스크 프리미엄, 위험에 따른 환율 수준의 상승은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들어요. 왜냐하면 지난 11월 달에 달러 원 환율의 평균이 1,394원, 3원 정도 됐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게 그것보다는 약 한 30원 정도 더 높은 상황이잖아요. 30원 뭐 아니면 뭐 40원 정도까지도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적 상황이 좀 안정이 되더라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더 중요한 것은 달러가 지금 강세를 네.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달러 강세도 좀 완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유럽 중앙은행 아니면 뭐 저 스위스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금리를 많이 내리잖아요. 그래서 다른 기축통화 국가들의 금리도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뭐 좀 아까 우리 뭐 유산남 씨도 네네. 얘기를 했지만은 미국 금리의 어떤 인하가 폭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전망들은 달러가 강세가 될 수 있는 요인들로 작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달러 원 환율의 레벨이 당분간은 좀 높을 수준을 우리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수준이 최대 수준이냐 그것도 장담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환율을 볼 때 국내적인 요인과 해외적인 요인을 보는데 해외적인 요인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미국 자체 펀더멘털에 따른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아니면 정책 기준 금리 수준에 따른 달러 강세도 있지만은 다른 나라의 통화, 우리나라 통화와 상관관계가 높은 같이 움직이는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나 아니면 엔화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까도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특히 위안화 환율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당선자가 임기를 시작하면서 뭐 만약에 관세를 추가적으로 10% 20% 아니면 60%까지 올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위안화 환율이 지금 달러당 7.28 이 정도 수준에서 7.6, 7.7까지도 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원화와 위안화가 달러에 대해서 움직이는 그 상관관계 같은 동조성을 보면 한 0.8 정도 돼요. 상관관계 굉장히 높죠. 네. 그 관계를 단순히 거의 대입해서 보면 달러 원 환율이 1,400 뭐 90원까지도 갈 수 있는 뭐 이게 단순한 어떤 계산입니다. 여기까지 가려면 우리 외환 당국의 개입도 할 수 있고 또 중국 당국도 지나친 위안화 약세가 중국 경제에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 또 중국 당국도 개입할 수 있고 그래서 위안화 환율의 변동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감안한다고 하면 꼭 뭐 1,490원대까지 안 가더라도 지금 수준보다 더 높을 수 있는 그런 변동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안화하고 이제 프록시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물론 좀 상황이 달라졌다고는 합니다만 어쨌든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위안화 약세를 용인한다라는 표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네, 그렇다면 원화 약세도 당분간 더 지속될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 물론 기간을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내년도 뭐 몇 월이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일정이라는 게 우리가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이 정도 레벨을 우리는 생각해 둬야 되는 걸까요, 박사님? 그러니까 뭐 국내적인 요인들 보면은 지금 적어도 내년 3월 달 뭐 1분기 정도. 헌재가 네. 여러 가지 결정을 할 때까지 네. 그때까지 정치 리스크에 따른 그 위험 프리미엄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1,390원 수준에서 플러스 40원, 30원, 40원 이 수준이 그때까지는 안 가더라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달러 원 환율이 1,400원대에 머무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내년 1분기까지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날 취임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트럼프 일기 때와는 달리 관세라든지 이민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벌써 몇 주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 뭐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 뭐 추가 관세 25%인가요? 20%더 하고 중국에 대해서 10%뭐 추가 관세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것처럼 1월 달 되면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의 구체적인 관세 및 이민 정책 이런 것들이 청사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까지도 아까 말씀드렸던 위안화 환율의 어떤 변동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 1분기 적어도 1분기까지는 달러 원 환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을 거는 확률이 높다. 1,400원대 이상에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여쭙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의 실체를 좀 알기 위해서 이제 외환 보유고 얘긴데 달러 원이 원화 약세 달러 강세가 이 정도로 진행이 되다 보면 외환 보유고도 좀 위태할 수 있다라는 일각의 불안 이것은
실제로 불안해할 만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예전과는 다르다, 굉장히 탄탄한 상황이다라는 의견도 많잖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박사님? 한국의 그 외환 보유액 자체에 네.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아규먼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IMF도 그렇고 단순하게 지금 우리가 월별로 수입하고 있는 수입액을 이 외환 보유고로 얼마만큼 쓸 수 있느냐. 보통 위험하다고 하면 3개월 이하로 이제 쓸 수 있을 경우거든요. 우리가 재화의 어떤 교역에서 진짜 달러가 진짜 필요한 경우. 물론 단기 외채를 갚을 때 필요한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더 이제 아주 직접적으로 이 외환보유액 진짜 부족할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월별 수입액의 3개월 정도인데 지금 약 한 8개월 정도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기준 여러 가지 기준 중에서 교역에 대한 필요성에 의한 외환보유액 자체는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융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단기 외채의 규모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순 외화 자산에 대해서 채권국, 즉 우리가 빌린 것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더 많아요. 뭐 외환보유액도 물론 거기 들어가지만 이런 부분이 과거 IMF 1997년 때 외환위기 때와는 분명히 다른 점이고요. 우리가 왜 순채권국인 부분이 있고 세 번째로는 외환 유동성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통화 수합이라는 걸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뭐 캐나다, 뭐 여러 나라도, 뭐 중국과도 조금 있지만 또 아세안 플러스랑도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연준도 상시 그 외환 그 뭐랄까 리포라고 그럴까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채를 맡겨가지고 다시 또 왜 달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시적인 또 그런 기구도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 우리의 외환보유액 상태나 아니면 대외 순 채권국의 지위를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달러가 부족해가지고 위기 상황이 생기는 거 이런 거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에 또 정부의 첫 경기 진단이 나왔습니다. 일명 이제 그린북이라고 하죠. 이게 베이지북이 있다면 우리한테는 그린북이 있는데, 근데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왔어요. 좀 부정적인 표현 쪽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8개월 만에 경기 회복이란 표현은 빠졌고요. 네, 그리고 하방 위험 증가가 우려된다. 이런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경기 인식 시각도 정부도 좀 바뀐 걸까요? 바뀌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좀 많이 컸었죠. 그리고 한국은행이 굉장히 긴축적인 수준에서 금리를 인하하면서 이것이 경기 회복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뭐 정치적 불확실성이 12월 초에 갑자기 생기니까 이러한 기대를 이제는 못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왜냐하면 과거의 경우도 보면 탄핵과 관련돼 가지고 제일 먼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 심리가 나빠지는 것이고 경제 심리 중에서도 소비 심리가 제일 큰 타격을 받고 그 이후에 소매 판매가 주는 그러니까 소비가 줄게 되는 그런 어떤 뭐 체인 리액션이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뭐 탄핵 가결되고 난 다음에 국회의장이나 아니면 정부 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연말에 계획했던 뭐 송년회라든지 소비 활동을 계속 해주십시오라고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는 있던 정치적 이벤트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걸 인식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경제 활동 수준이 지난 3월 달부터 평균 수준을 하회했어요. 특히 그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매 판매액 지수 보도에도 나왔지만은 거의 10분기째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소비도 굉장히 안 좋죠. 좋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소비가 안 좋으면 네. 우리가 뭐 경기 부양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은 가게가 소비를 안 하게 될 때에는 이유가 있겠죠. 소득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뭐 고용이, 재산, 부가, 웰스가 준다든지 어쨌든 소비가 줄게 되면 기업은 생산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생산이 줄게 되면 고용을 줄이고 또 투자도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소비 부진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이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맞추고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는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굉장히 정확한 진단이고 이제부터는 이러한 진단에 따라서 경제 정책이 바뀌어야 되겠죠. 과거에는 좀 완만한 어떤 완화 기조라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더 적극적인 어떤 정책 기조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은 국내 국외 지금 할 거 없이 일제히 다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각이 유난히 더 속도를 내면서 이제 나오고 있는 하반기인 것 같은데 시티 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보고서가 발간이 됐는데 한국 경제심리 예상보다 더 급격하게 좀 악화되고 있다. 그러면서 국내 성장률을 0.1%포인트씩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다 하향 조정했어요. 그래서 올해가 2.1%, 내년은 1.5% 예상으로 봤습니다. 시티의 또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셨잖아요. 네. 이 보고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년은 일제히 다들 우리 경제를 1%대 성장으로 보내요. 네. 네. 뭐 지금 시티 우리 그 김진우 이코노미스트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분석을 많이 내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경 얘기도 좀 먼저 했던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경제의 하방 리스크 있지 않습니까? 하방 리스크를 좀 더 뭐라 그럴까요? 강조하면서 분석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망이라는 게 꼭 맞는다는 것보다도 지금 보이는 경제 현상에 대한 분석에 기초해 가지고 앞으로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논리를 제시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되게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올해 성장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올해 12월 달에 소비가 엄청 나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은행도 그렇고 대부분 올해 경제성장률 2.2%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5% 성장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이것이 2.2에서 2.1%로 내려오려면 제가 생각할 땐 0.3% 이하의 성장을 기록해야 돼요. 그러니까 4분기. 네. 그러니까 12월 달에 한 달에 그 소비나 아니면 경기 부진이 분기 전체 성장률을 0.2%포인트 이상 낮춰야 되는데 굉장히 큰 충격이에요. 네. 저는 그래서 올해 성장률은 2.2%는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기간이 너무 작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심리의 어떤 위축이나 소비 부진이 내년도까지 영향을 주면 내년도 성장률의 하방 리스크는 분명히 있는 거로 보여요. 그래서 내년도 1.7에서 1.6으로 이제 내렸다가 1.5로 다시 내린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하방 리스크를 굉장히 크게 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이 추경에 대한 필요성을 되게 강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추경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탄핵안 가결 이후에 추경 편성 주장에 조금 더 속도가 붙고 힘이 좀 실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에서는 내년 설 연휴 전에 이 추경 뭐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일각에서는 뭐 제기가 되고 사실 규모에 대해서는 논의가 아주 구체적으로는 돼 있지 않는데 뭐 10조 원대 추경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티 앞서서 시티 보고서 우리 얘기도 했는데 사실 시티에서 그 이전에 제시한 30조 원이라는 규모가 또 있거든요. 이것도 기준으로 좀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추경에 대해서는? 추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네. 한 3가지 정도 생각을 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추경이 왜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소비가 부진해지고 소비가 부진해지면 경기 둔화가 침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이 추경의 필요성은 경기 부진이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물론 추경 요건이 여러 가지 있지만 굉장히 제약적이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경기를 생각한다는 면에서 필요한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어디에 써야 될지잖아요. 그래서 이건 소비랑 건설 투자가 부진해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이걸 뭐 규제를 완화하든지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PF 이슈 같은 것을 빨리 해소를 하고요. 제도나 뭐 이런 걸 가지고서 그 다음에는 정부의 SOC 투자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필요한지 어디에 써야 될지 그 다음에 이제 규모잖아요. 규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 얘기가 많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그 지금의 이슈나 아니면 뭐 우리가 감액 예산을 통과시켰잖아요. 약 그렇죠. 4조 달러, 네. 4조 원 4조 정도. 원, 네. 아, 4조 1,000억 원 정도. 예, 네. 4.1조. 네. 그렇죠. 그래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그 경제적인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0.1%나 0.2% 포인트 정도 하향 요인이 생긴다면 네. 이거를 다시 원위치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약 한 GDP의 1% 정도의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약 한 25조 정도 되거든요. 25조고 그리고 감액 예산했던 걸 다시 돌리려면 또 한 4.1조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 합하면 한 30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조 정도를 추경을 마련한다고 하면 당초에 예상했던 그러니까 10월 아니면 11월 달에 내년도 경제 전망을 했을 때에 그 수준의 성장률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2.0 내지 1.9% 정도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규모는 약 한 30조 정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최근 보고서 보면은 이거를 1분기 때 해야 된다. 아니면 뭐 1분기와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통화 정책이 지금의 완화 기조를 더 추가적으로 해서 금리를 내리고 추경은 내년 2분기나 아니면 3분기 때 통화 정책의 효과를 더 가속시킬 수 있도록 그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경의 규모나 시기를 정할 때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내년 1분기까지는 좀 시간이 빠듯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박사님 그러면 추경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하면 경제 성장률에 뭐 몇 퍼센트 영향이 있다. 약간 기계적으로 정해져 있는 공식 같은 게 있습니까?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부가 100원을 쓰면 이 100원이 전부 다 그 경제에 도움이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정부가 이렇게 지출을 하면 정부가 뭐 채권도 발행하고 돈이 없을 때는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시장에서 채권 있던 것보다 더 많이 공급하니까 채권 가격 내려가면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또 소비랑 투자가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돈을 써서 경기를 올리려고 부양하려고 그러는데 금리가 올라서 소비랑 투자가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100% 다 안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구축 효과라고 그래요.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소비와 투자를 구축한다, 줄인다. 그래서 그 100% 안 가는데 우리가 보통 그걸 재정 승수로 얘기를 할 때 재정 승수가 크진 않아요. 그래서 0.1에서 0.2 정도 보는 거죠. 10에서 20% 정도. 그래서 그런 과거의 그런 경험 가지고서 이제 정부의 지출 효과를 계산을 하죠. 네. 이 한국은행도 뭐 경제 영향평가 보고서에서 추경 같은 경제 정책 좀 조속히 해야 된다 이러면서 좀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 방향에도 좀 관심이 쏠리는데 내년도 방향은 어느 정도 보고 계세요? 지금 거기는 연준의 네, 통화 정책이 따라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연준이 금리를 9월 달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년도에 4번을 내린다. 그러면 한국은행도 지금과 같은 경기 부진을 감안하면 뭐 3번 아니면 뭐 말하면 4번까지도 내릴 수도 네.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연준의 금리 인하폭이 준다 그러면은 한국은행도 어쩔 수 없이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을 생각을 하면 추경의 필요성이 더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제약된다고 하면 거시경제정책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니까 통화정책이 제약받을 때 재정정책이 다시 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순차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추경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언급은 되고 있습니다만 정치권에서 좀 찬반 논쟁이 좀 활발한 상황이고요.
진행 상황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연준 얘기도 해주셨지만 이번 주에 빅 위크잖아요. FOMC도 있고 뭐 BOJ도 있고 영국도 결정을 하고요. 일단 이번에는 연준 25bp 내리는데 내년도에 우리 잠깐 뭐 멈출 거야, 멈춤 버튼을 일시 버튼을 누르느냐 그런 신호를 강하게 주느냐 뭐 이게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사님? 12월 달에 이번 주에는 금리를 내릴 것 내린다. 같고요. 지금 네. 시장에서 거의 뭐 90% 이상 예상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도 좀 안정되는 네. 것 같고 고용 시장도 계속 슬로우다운 한다 그럴까요? 이 취업자 수의 증가폭이 뭐 상반기 때는 거의 30만 명대다 지금 뭐 10만 명대로 내려왔으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은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안 내리면 시장에 충격이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그렇죠. 네네. 이번에 내리는데 네네. 문제는 12월 5일인가요? 파월 의장이 굉장히 좋은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미국 경제 굉장히 강한 것 같다. 놀랍도록 좋다. 네. 네. 이 얘기는 뭐 금리 내리는 거 좀 우리가 신중히 생각하자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1월 달에는 거의 지금 동결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앞에 유선남 씨가 얘기를 했었지만은 내년도에 금리 인하의 폭은 당초 9월 달에 생각했던 것보다 줄어들 거로 예상이 돼요. 지금 3번이냐 2번이냐까지도 얘기가 나오니까.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2025년 이후 2026년에는 원래 3번이었는데 지금은 뭐 2번이냐 1번이냐로 또 주는 거죠. 이렇게 된다고 하면 한국은행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하 폭은 줄어들 거로 보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금리 인하의 폭이 내년도에 4번에서 3번 아니면 2번으로 줄 수 있는 거에 가장 큰 것은 미국 경제가 굉장히 강화되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는 뭐라 그럴까요?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도 바뀔 것 같아요. 올해와 내년도의 성장률을 올릴 것 같아요. 네. 2.0 뭐 2.0이었다면 2.8, 2.2 정도로 올려주고요. 올해 네. 상당히 좋고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조금씩 좀 더 높이고 그래야지 금리 인하 폭의 축소가 타당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중립금리 수준, 장기적인 중립금리 수준을 지금 얼마로 볼 거냐에 대한 이슈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과 같이 성장률을 계속 상향 조정한다는 얘기는 미국 경제의 생산성이 높다는 얘기고 생산성이 높다는 얘기는 중립금리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요번 그 12월 달에 FOMC에서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2기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내려갈 위험보다는 좀 더 올라갈 위험이 훨씬 더 크다라는 분석이 나오니까 이런 것도 이번 정책에서 뭐 멘트나 이런 걸 통해서도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는지 혹은 대비를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뭐 한국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그 미래 상황에 네. 대해서 현재 경제 성장의 전망에 반영을 시키잖아요. 근데 연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중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정책을 감안을 해서 성장률을 조정하는 것보다는 이미 나와 있는 재료 가지고 전망치를 수정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까지 데이터나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거는 타당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관세 이런 부분은 아마 불확실성 부분으로 얘기를 해서 네.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BOJ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금리 동결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그렇죠. 저는 인상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12월 초에 얘기했던 것이 지금 모든 경제 상황이 자기네 전망대로 가고 있다. 그리고 금리 인상 시점이 온다는 얘기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3분기 경제 성장에 대한 상향 조정됐고 그리고 임금 상승률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체감 경기도 좋고 그래서 요번 금리 결정할 때 일본 중앙은행이 참고할 거라고 생각했던 경제 지표들이 나쁘지 않게 나왔다는 네. 점이 제가 볼 때는 올릴 수도 있는 가능성을 좀 봐야 될 것이고요. 그렇다고 보면 엔화가 또 강세로 돌아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엔캐리 이슈도 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 전망 이외에 또 이런 가능성도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사님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BOJ 같은 경우는 동결 가능성 최근에 갑자기 좀 부상하면서 시장에서 높게 보고 있지만 인상 가능성도 예. 배제할 수는 없다. 네, 엔화의 이에 따른 흐름도 좀 주시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장지철 박사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